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52편 일본 원정은 고려에 무엇을 남겼나. 모두 합해서 15만이 넘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군이 태풍을 만나서 참패를 당하고 또 겨우 20-30%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만이 회군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원나라의 군사로서 돌아가지 못한 자가 무려 10만여 명이었고 고려 군사로서 돌아오지 못한 자도 7천여 명이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원사 등 원나라의 사서에는 10만 명의 강남군 중에서 살아 돌아온 자는 겨우 열에 한둘이었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일본 원정에 동원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원나라의 군사들 중에는 태풍으로 수장되거나 혹은 일본군에 잡혀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이외에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포로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 중 하나가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섬에 고립되어 있던 3만 명의 원나라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치러 온 일본군의 배를 탈취하여 큰 섬에 상륙한 다음 그들의 수도를 점령해버렸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이듬해 6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강남군 출신 패잔병 6명이 고려로 탈출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패잔병에 대한 얘기가 동방견문록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하, 일본에서 탈출해온 6명의 강남군 포로 중에 대표 1명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들이거라. 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주상전하의 하문에 답하도록 하라. 예. 그래, 너는 이름이 무엇이며 언제 일본으로 건너가느냐? 예, 전하. 저희 6명은 본래 명주 출신이온데 작년 6월 18일에 갈라일 만호를 따라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사옵니다. 그래서 어느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느냐? 일본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침몰해버렸사옵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13만에서 14만에 이르는 군사들이 작은 산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사옵니다. 뭐라? 13만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고립돼 있었단 말이냐? 예, 전하. 하운데 10월 8일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사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느냐? 저희 군사들은 굶주린 탓에 싸울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항복을 하였사온데. 그래서 항복을 한 군사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일본 사람들은 우리 군사들 중에서 수공업에 종사할 기술자들과 밭갈이를 할 줄 아는 농사 기술자들만을 선발해서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어찌 되었느냐? 모조리 죽였사옵니다. 알겠느니라. 저자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 쉬게 한 다음 원나라 조정으로 보내도록 하라. 예, 주상전하. 이 이야기에서 심총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일본의 한 섬에 고립되었던 군사들이 13만에서 14만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강남군 전체가 10만이었다는 사실과 비춰보면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의 이 내용은 바로 심총 일행의 얘기가 과장되거나 또 부풀려져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 특히 일본에 남겨진 군사 3만 명이 어느 섬으로 몰려가 도시를 점령하고 고립됐다가 투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아무래도 일본 쪽에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자체의 얘기로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등장했던 명주 출신의 이제 심총 등 6명이 고려를 탈출해서 전했던 이야기 부분들이 아마 이 얘기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심총 등의 보고에 따르면 한 13만에서 14만 군사들이 작은 섬에 산에 고립되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산 자체가 심사라고 하는 기록에 따르면 20만 명의 군사들이 백골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에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숫자상으로 분명히 과장돼 있을 테지만 그렇다면 강남군과 동로군 그리고 고려군을 합해서 15만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면서도 원정군은 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물론 태풍을 만난 것이 한 가지 패인은 될 수 있겠지만 단지 그 때문이었을까요? 윤용혁 교수는 무엇보다 그들이 일본과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패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마산에서 출발한 여원연합군과 옛 남송 지역에서 출발한 강남군이 연합작전을 위한 아무런 계책도 준비하지 않고 따로따로 원정길에 오른 것도 지적사항이 되겠죠. 거기에 동원된 군대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몽고가 아니에요. 동원된 군대예요.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여몽연합군 마산에 출발한 그런 그 부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강남에서 올라온 또 남성의 그 부대가 있죠. 이게 뭐 효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사실 안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합해서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 그 작전 기일 같은 것도 상당히 늦춰져 버리고.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 원나라 원정군을 물리쳤다고 보는 것일까요? 뜻밖에도 그들은 신이 선사한 바람, 즉 신풍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봤습니다. 일본의 사설을 짚어 내려가다 보면 전쟁이 있었던 1281년 정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기사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1월 19일 사찰 동사의 법무 승정인 정제가 이국이 항복하도록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대신궁으로 나아갔다. 2월에 승려 승신이 이국 항복 기도를 위해서 석신사에 나아갔다. 3월 23일 동대사 승려 성수가 이국 항복을 위한 기원문을 지었으며 5월 8일에는 조정에서 이국의 항복을 위해 22군데의 신사에 예물을 바쳤다. 전쟁을 앞두고서 혹은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승려들은 승려들대로 그리고 조정은 조정대로 사찰이나 신사에 가서 이국, 즉 침략국의 항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거나 제를 지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원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큰 바람이 불어서 침략군의 함선을 여지없이 부셔버렸으니 가히 신이 보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한번 침략을 당한 다음에는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절이라든가 신사라 이런 데서 전부 다 몽고군 한테 이길 수 있도록 또 방어할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한 그런 하나의 그 종교적인 그런 기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람이라는 게 바로 기도의 덕분이다.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 신국이기 때문에 일본을 갖다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근히 이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미카제 신화입니다. 일본은 신국이기 때문에 신이 일으킨 바람인 신풍, 즉 가미카제가 침략군을 무찌르고 일본을 구원했다는 설화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만든 이 설화를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의 함선을 향해 돌진하는 자살 특공대를 선동하는 데 활용합니다.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과거로부터
이 어떤 사례나 용어들을 이렇게 뽑아올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가미카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이 국가주의나 구구민족주의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것처럼 좋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이제 조종사들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이 미국의 이 일본 본토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쓰기에 이 용어가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에 이걸 빌려와서 이 항공단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죠. 원나라 함대를 신의 바람이 대신 격파해 주어서 나라를 구했다는 이 가미카제 신화가 하포에서 일본 원정을 떠났던 고려군과 원나라의 동로군이 회군하고 나자 고려에서도 전쟁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별장 김홍주가 하포로부터 올라와서 동정군이 패배하였음을 알렸다. 이어서 김반경이 행궁에서 왕을 배웠다. 이기고 지는 것이야 병가지 상사가 아니오. 고생이 많았소. 사람을 보내서 흔도와 법문호 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해야겠소. 9월에 중낭장 정공과 낭장 류비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조서를 보내 일렀다. 고려왕은 전쟁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았으니 당분간 원나라 조정에 입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1월에 각도의 알렴사가 보고하였다. 주상 전하, 보고드리옵니다. 일본 정벌군 9,900여 순명, 뱃사공 17,029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가 19,397명이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충렬왕 8년 1월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들었던 정동행 중서성, 즉 정동행성을 공식으로 폐지한다고 고려에 알려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전하, 원나라에서 군사들을 보내겠다고 전해왔사옵니다. 원나라에서 군사를 보내왔다 하였는가? 무슨 군사를 왜? 황제가 탐라에 주둔할 군사 1,400명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다 하옵니다. 몽골인과 한인 중에서 차출한 군사들이라 하옵니다. 탐나는 여전히 원나라 조정에서 총관부를 설치해두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저러 간섭할 바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사옵니다. 헌데 황제가 일본 원정이 끝나자마자 탐나에 바로 군사를 보내서 보충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일본을 경계해서 보낸 군사들인 것 같사옵니다. 그러면 지난번 원정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우리 고려를 침공해올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지난번 회군 때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섬에 고립된 많은 포로들을 외인들은 잔인하게 죽였사옵니다. 그들은 필시 우리 고려에도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탐나 이외에도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일본으로부터 군사를 철수하자마자 원나라 조정에서 발빠르게 탐나에 군사를 보내 주둔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김인호, 윤용혁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탐나 지역 자체가 일본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인의 입장이나 고려의 입장에서 전쟁에 일단 패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본 측에 의한 반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의 수비를 갖다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보내게 되는데 한 군데는 탐나, 한 군데는 하포 지역에다가 이 군대를 보내서 일단 주둔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되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이 일본의 반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뒀던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벌 실패한 다음에는 다른 한편으로 혹시 또 일본에서 역격을 해오지 않는가, 거꾸로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제주도도 그렇고 해안 지역 하포도 그렇고 혹시 오히려 지금 이제 완전히 깨져가지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 보복적인 차원에서 역격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에 다시 재침할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탐나에 주둔군을 보내고 나서 2달 뒤에 하포에도 군사를 보내옵니다. 하포는 제2차 일본 원정 때 여원연합군이 출항했던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원나라에서 팔불사 풍원기를 보내 군량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 원정군이 패했으므로 군사 340명을 보내 하포에 주둔하게 하고 60명을 따로 보내서 왕경을 지키게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 자료에는 일본 원정 때 고려에서 지출한 총 군량을 결산해 놓았는데요. 12만 3,580여 섬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일본 원정이 고려에 끼친 경제적인 부담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거나 또 실제로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출발해서 쓸 수 있는 뱃사공의 숫자가 모자라서 굉장히 그 고려 쪽에서 고심하고 이 원측에다가 그런 부분을 문서로 보내서 좀 이렇게 보충을 해달라든가 이런 요청들을 한 것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이나 기타 경상도 지역 같은데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보고하는 부분은 고려 쪽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 자체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얘기들이겠죠. 고려로서는 비록 주체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원정군이 참담한 패배를 기록했으니 고려 역시 패전을 한 셈이죠. 어쨌든 제2차 일본 원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 결과야 어찌됐든 일단 전쟁이 끝났으니 충렬왕으로서는 모처럼 정사로부터 벗어나서 여유를 찾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와! 주상 전하, 소인이 저쪽 언덕으로 노루를 몰아싸웁니다. 모퉁이에 계시다가 활을 쏘시옵소서. 좋다. 이번에야말로 과인이 활솜씨를 보여줄 것이니라. 전하, 이곳 충청도에 도착하여 사냥을 시작한 지가 한나절이나 지났습니다. 왕비도 함께 사냥을 하겠다고 따라 나서지 않았소. 내가 노루를 잡아올 터이니 여기서 잠자코 구경을 하면서 기다리시오. 전하! 나라의 군사들과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냥놀이 하는 것이 급한 용무가 아닌 터인데 어찌하여 나를 여기 충청도까지 오자고 하였습니까? 오늘은 그만 멈추세요. 사서에는 왕비, 즉 제국대장 공주가 노하여 말하자 왕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의 사냥 행차를 한 터에 그냥 궁궐로 돌아올 수는 없었겠지요. 올라오는 길에 지금의 인천 부평에 해당하는 안남에서 다시 사냥을 시작합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소인이 고니 한 마리를 기필코 잡아다 바치겠사옵니다. 이날도 충렬왕을 사냥터로 유인한 사람은 왕의 측근인 윤수였습니다. 보다 못한 제국대장 공주가 이번에는 윤수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지역에는 거위나 고니가 없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왕을 부추겨서 이렇듯 먼 곳까지 사냥을 하러 오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전하, 이렇듯 사냥놀이에만 빠져있다가 나란히를 어찌할 셈이오? 공주가 왕을 책망하자 왕은 부끄럽고 분하여 밖으로 나가 앉았다. 얼마 뒤 장궁 박이가 고니 한 마리를 잡아다 바치자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제국대장 공주의 말 맞다나 한가하게 사냥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원나라에서 독훈 하준경을 보냈사온데 하준경이 가져온 황제의 조서 내용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어디 봅시다. 황제가 전함을 수리하라 하였는데 이는 필시 또다시
일본을 정벌하려는 것이옵니다, 전하. 조용히들 하시오. 황제가 조서로서 전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 했으니 칙명을 이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소. 각 도의 책임자를 임명하겠소. 지밀직사 송부는 경상도로 가고 동지 밀직사사 김백규는 전라도로 갈 것이며 밀직부서 우준충은 충청도에, 그리고 판사제 김지경은 서해도로 가서 전함 수리를 감독하도록 하라. 두 차례나 태풍을 만나서 참담하게 무너지고 말았음에도 쿠빌라이는 일본 정벌의 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쿠빌라이로 하여금 일본 정벌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일까요? 쿠빌라이로서는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했던 건 사실이죠. 왜냐면 사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안 끝났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일이 덜 끝난 것 같은 이런 아마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일본을 제압을 해서 대원제국의 또 위상이랄까 그런 걸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동쪽의 섬나라 일본 오랑캐들이 아직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으니 짐이 어찌 천하를 다 얻었다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또다시 일본을 칠 것이니라. 더군다나 두 차례나 태풍을 만나서 맥없이 패하고 군사를 돌려야 했으니 쿠빌라이로서는 정복군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도 쿠빌라이가 일본 정복에 집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양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쿠빌라이가 주로 전투한 적이 남송하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남송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남송이 기왕의 대외 교역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남송의 어떤 자원이랄까 시스템이랄까 이런 걸 갖다 쿠빌라이가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해양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쿠빌라이 때 저기 동남아시아도 점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같이 원나라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그런 대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쿠빌라이의 그런 의지였던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고려의 전함 수리를 명했을 뿐 제3차 일본 정벌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지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일본 정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일본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칠 것이라면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진심을 얘기하라, 이렇게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국리 끝에 충렬왕은 낭장 구천수를 은밀하게 불러들입니다. 주상 전하, 신 구천수이옵니다. 과인이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모르겠사옵니다. 원나라에 다녀와야겠다. 누구를 따라가서 어떤 소임을 이행해야 하는지 하명을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것이라면... 지금 황제의 지시에 따라 우리나라 각 도에서 전함 수리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황제가 전함을 수리하라 칙명을 내리긴 했으나 3차 일본 정벌을 정말로 감행할 것인지, 한다면 시급히 할 것인지 천천히 할 것인지 과인이 그것을 알 수 없어 답답하구나. 과인의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내 소임이니라. 무슨 말씀이시온지... 비밀리에 원나라에 가서 그쪽 정세를 염탐해 오라는 말이다. 일본 정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염탐해 오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원나라에서도 실제로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말이니라.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충렬왕의 특명을 받은 구천수는 드디어 원나라로 향하는데
싱겁게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와 버립니다. 원나라에 들어가서 두루 살펴보고 일본 정복 사업의 추진 사항과 그 완급 정도를 파악하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가다 말고 돌아와 버린 것이냐? 주상 전하, 원나라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었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이 평난주에 이르러서 살펴보니 거기서 일본 정보를 위한 전함 건조 사업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사옵니다. 하하, 결국 그리 되는구나. 또다시 전쟁을 수행해야 하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2차 원정 때의 경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충렬왕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설령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충렬왕 자신에게는 소득이 있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원의 일본 원정 자체가 고려에 굉장히 커다란 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 일본 원정으로 인해서 충렬왕 자신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이 원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생긴다든가 그런 가운데 자기의 지휘 능력이나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부분들이 좀 더 과거보다 더 향상이 된다든가 하면 일본 원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결국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나라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탐지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일본 정벌이 충렬한 개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고려라고 하는 국가를 놓고 봐도 그 정복 사업은 막대한 손실만 초래하는 아무 실익이 없는 남의 사업이었습니다. 정벌 작전을 한 결과의 어떤 소득이라는 게 또 별거 없잖아요. 또 일본이라는 열도도 작전을 해보니까 이게 금방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금방 점령하고 이런 데는 아니란 말이죠. 거기도 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식도 이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계속되면 이 고려가 참 어렵겠다 이런 걸 누구보다도 이제 충렬왕이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제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또 정부를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떨 수 없는 그런 또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 굉장히 예민하게 사태를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쿠빌라이의 일본 정복 사업 재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충렬왕에게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렬왕 9년 2월 고려가 아닌 원나라 조정에서 고려 사람들끼리 한바탕 언쟁이 벌어집니다. 남의 나라에서 언쟁을 벌인 이 두 사람은 원나라의 동로화, 즉 볼모로 가 있던 김흔이라는 사람과 유건필의 후손인 유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김흔은 일본 정벌에 2차례 모두 고려군 원수로 참여한 바 있는 김방경의 아들입니다. 싸움의 발단은 유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유주는 어느 날 황제 쿠빌라이에게 엉뚱하게도 이러한 주청을 올리죠. 황제 폐하, 이 제의라 하여 외국인을 이용하여 다른 외국인을 치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옵니다. 짐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헌데 유주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번에 다시 일본을 정벌할 때에는 몽골 군대는 아예 원정군에 참여시키지 마시옵소서. 몽골군을 참여시키지 말라. 그러면 어느 군대를 동원하란 말이냐? 고려군과 만자군으로 하여금 일본을 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려에서 군량 20만 섬을 준비하도록 칙명을 내리시옵소서. 오, 너는 고려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주다니 기특하구나. 알겠느니라. 그리 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만자군은 중국 남방의 이민족들을 일컫습니다. 어찌됐든 유주가 황제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방경의 아들 김흔이 분기탱천에서 유주를 찾아갑니다. 유주 내 이놈!
넌 김흔이 아니냐? 왜 이리 험한 얼굴을 하고서 덤벼드는 것이냐? 네놈이 원나라 황제에게 뭐라 했느냐? 몽골군은 빼고 고려군과 만자군만으로 일본을 침공하게 하라는 말이 정녕 네 입에서 나온 말이냐? 그리고 또 고려에서 군량 20만 섬을 거두라 황제에게 청을 하다니 어찌 자기의 조국을 이다지도 못쓰게 무너뜨리려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러고도 이놈이 태조대왕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유근필의 우손이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유주는 뭐라고 대꾸를 했을까요? 고려의 국왕은 진을그로 만들어 놓은 부처와 한 가지가 아니더냐. 간신배인 윤수와 이정, 원경, 박의, 양선대 이 자들이 백성을 수탈해서 긁어모은 재산만으로도 일본 원정에 필요한 군량 20만 섬은 내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허수아비 국왕 좌우의 보신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하고 사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야. 알겠느냐? 여기에서 유주가 충렬왕의 측근 세력 중 대표적으로 부패한 간신으로 거론한 바로 그 윤수라는 자가 충렬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주상 전하, 이번 일본 원정에 나설 때에는 조정의 선비들도 모두 군사에 충당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문신들에게도 창칼을 주어서 전선으로 나가게 하자는 말인데요. 충렬왕은 총애하는 측근의 말인지라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추진할 뜻을 내비칩니다. 자, 이쯤 되면 문반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우승지 정가신이 나섭니다. 전하, 선왕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문신과 무신을 그 능력에 맞게 쓰셨사오니 몸에 비한다면 마치 좌우의 손과 같이 사용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에도 자고로 선비의 집안은 군사일에 참여하지 않았사옵니다. 전하께서 친히 유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시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선비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서 멀리 전쟁에 내보내신다면 전하의 성덕에 크게 흠이 될 것이옵니다.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년 1월에 쿠빌라이가 제3차 일본 원정을 위한 이제 정동 행성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타이를 갖다 승상으로 임명하고 출정 시기를 8월로 잡게 되고 충렬왕 자신도 이 자승상으로 임명이 된 가운데 원칙의 요구에 의해서 군선 1,500척의 건조를 맡게 되거든요. 이 자체가 충렬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척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충렬왕 측근과 그다음에 이제 정통 관료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렬왕의 측근이었던 윤수와 그다음에 이 정통 관료 세력의 대표격인 이제 정가신 사이에서 이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고려 국가 자체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정통 관료 세력들에겐 있는 것이고요. 결국 충렬왕이 정통 문신 관료인 정가신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문신들이 붓 대신에 창칼을 들고 전선으로 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원나라는 제3차 일본 정벌을 위해 시시각각 고려를 압박해옵니다. 충렬왕 9년 3월 초하루 중랑장 유비가 원나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황제가 강남의 군대들을 징발하여 장차 8월에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대장군 정인경과 별장 정량을 요양과 북경에 보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로서 그곳에 유랑하러 간 자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각도의 사신들을 보내서 군량을 준비하고 병기를 제작하며 전함을 수리 건조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에 등을 돌려버리는 백성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중방에 임무를 주어서 일본 정벌에 나설 군사를 징집하라 일렀거늘 지금 어찌 되고 있는 것인가? 중방의 관리들을 모두 풀어서 징집에 나서고 있사오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옵니다. 도망치는 백성들이 워낙에 많아서... 뭐라? 도망치는 백성들이 많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일본 원정군으로 징집하러 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아예
살던 집을 헐어버리고 도주하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이옵니다. 허허, 어찌 그런 일이...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원정에 종군할 병력의 수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도망친 백성들의 토지를 압수하여 일본 원정에 참여한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그리할 것이다. 그리고 도망치는 것을 알고도 관에 고발하지 않은 자는 백금 한 근을 징수하고, 징집 대상자를 자기 집에 숨겨준 자는 2근씩을 징수하도록 할 것이다. 알겠는가? 예, 주상전하. 원정군 징집을 피해서 도망가는 백성들이 속출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제3차 일본 원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것도 최근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전쟁 30년 사실은 거치고 그다음에 몇 차례 또 일본 정벌을 하고 이래 하면서 회복될 기회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여기서 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원나라도 쿠빌라에 벌써 말기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동요가 있습니다. 원나라가 빨리 약화돼 버리잖아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동요가 있고, 벌써 이 3차, 4차 못 간 이유도 남송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또 밀란의 조짐도 많이 생기고,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지경인데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는 유주가 건의한 대로 고려에 20만 섭의 군량을 조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대체 20만 섬의 군량을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황제의 명인 바에 거역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 있는 유주라는 자가 악의적으로 올린 주청을 이 황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설명하고 양을 줄여달라고 청을 올려야지요. 좋습니다. 주상 전하께 속히 사신을 파견하시도록 주청을 올립시다. 결국 부지밀직사사 조인규가 급히 원나라로 건너갑니다. 조인규가 황제에게 군량을 감해주도록 청원하였는데 황제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그대 나라인 고려에서 20만 섬은 넉넉히 준비할 만하다고 해서 그리 정한 것인데, 만일에 정말 형편이 어려워할 수 없다면 형편 닿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잠깐. 일본 원정을 준비하느라 고려 조정은 부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충렬왕의 측근 한 사람이 돌연 사망합니다. 앞에서 충렬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 온갖 아부를 하면서 왕의 길잡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군필의 후손인 유주가 국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가렴주구를 일삼아온 대표적인 간신으로 지목한 윤수라는 인물이 그 사람이죠. 열전편 윤수전과 고려사절에 실린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윤수는 매와 개로서 왕의 사랑을 입어 응방을 관리하고 군부 판서의 벼슬에까지 이르렀으며 세력을 믿고 악한 짓을 도맡아 하였다. 하루는 삼각산에 어떤 승려가 꿈을 꾸었는데 한 점잖은 늙은이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나는 용이다. 그런데 어제 나의 아들이 곤이로 변신하여 큰 못에서 놀고 있는 것을 윤수가 쏘아 죽였다고 하였다. 승려가 그 꿈이 이상하여 남경유수 왕연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왕연이 윤수를 찾아가서 물은즉 윤수가 그날 검은 곤이를 잡았는데 그 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했다. 얼마 뒤에 윤수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벽을 때리면서 무슨 살려줘! 여우와 그 토끼 꼬라니 사슴이 몰려서 내 살을 마구 뜯어먹고 있어! 제발 살려줘! 글쎄요, 총애하던 신하가 이러한 사연을 남기고 죽어갔으니 충렬왕도 사냥 유희를 삼가거나 줄이게 될까요? 자, 그건 그렇고 다시 일본 원정 준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왕 9년 4월
동기의 간성 사람인 송번이 원나라에 이렇게 일러 바쳤다. 고려의 동계와 서계가 원나라에 귀속하였으나 그 토지는 아직도 고려 사람들의 소유로 남아있으니 그 면적을 따져서 수확을 계산한 다음 세납을 받는다면 능히 4만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원정군의 양식으로 충당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원나라의 중서성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만큼을 징수하려고 하였다. 왕이 재상들에게 물었다. 원나라에서 송번이란 자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4만석의 군량을 더 징발하려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전하, 전자의 유주라는 자가 20만 석을 부과할 것을 황제에게 청하였으므로 우리가 집집마다 징수를 했으나 겨우 그 4분의 1을 얻는 데 불과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조인규를 보내 그 수량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삭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4만 석을 더 늘려버린다면 무슨 수로 거출을 하겠사옵니까? 황제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실정대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원나라 조정이나 황제에게 아첨해 권세를 얻으려는 고려 출신 인물들이었습니다. 1283년 4월 어찌된 일이냐? 일관을 불러오라! 전하, 찾으셨사옵니까? 지금 순창궁이 불타고 있지 않느냐?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보라. 밤하늘에 불덩이같이 붉고 말같이 큰 것이 점점 넓어져서 돗자리같이 되더니 순창궁으로 떨어져 싸웠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유성이 서로 잇따라 떨어지더니 바람이 불고 갑자기 궁중에 불이 붙어 싸웁니다. 일찍이 화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 하늘의 꾸지람이 분명하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 재변이옵니다. 일관 오윤부가 충렬왕에게 이것은 하늘의 꾸지람인데 오히려 작은 재변이다 라고 한 것은 장차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더 큰 재변이 있을 것이라는 엄포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충렬왕은 제추 신료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고려는 나라는 작고 백성은 가난한 데다 한재까지 심하게 겹쳤으니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과인은 응방을 폐지하려고 한다. 경들도 각각 행정의 잘잘못을 말해보라. 충렬왕 자신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측근 실세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응방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니 충렬왕으로서는 큰 결심을 한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음습한 권력의 소굴인 응방이 폐지됐을까요? 주상 전하, 전하께서는 지금 뭐라 하시었사옵니까? 응방을 없애겠다 하시었사옵니까?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응방은 주상 전하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기구가 아니옵니다. 응방은 황제 폐하께서 설치한 것이온데 어찌 갑자기 없애겠다 하시는 것이옵니까? 이렇게 치고 나온 사람은 원나라에서 제국 대장공주의 검령구로 따라왔다가 고려에 눌러앉은 인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한마디로 응방을 폐지하겠다는 충렬왕의 얘기는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죠. 1283년 5월 28일 전하,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정인경이 귀국했사온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뭐라? 기쁜 소식이라 하였는가? 예, 주상 전하, 몹시 기쁜 소식이옵니다. 황제가 우리 고려가 준비할 군량을 크게 줄여주기라도 하였는가?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옵니다. 오, 어서 말해보라. 원나라 황제가 동정 논의를 중지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일본 정벌 계획을 중지하라는 명을 내렸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제야 한숨을 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각급 관하와 지방 수령들에게 연락해 전함을 수리하고 건조하는 일,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징수하는 일 등 모든 전쟁 사업을 중지하라 이르라. 예, 주상 전하. 그렇다면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 계획을 아주 포기했을까요? 끝까지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1294년인데요. 본인이 사망하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그 중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잠깐 동안 일본 원정을 갖다가 포기하는 듯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건 왜 그랬었냐 하면, 이 남송이 다스렸던 과거의 그 강남 지역, 그 강남군을 이제 10만 명을 동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다시 강남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징병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이 남송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대해 반발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잠깐 중지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일본 원정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인호 교수는 쿠빌라이가 죽을 때까지 일본 정복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원정은 1281년에 출정했다가 많은 군사들이 태풍에 몰살을 당했던 그 2차 원정이 마지막이 됐고, 이후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일본 정복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쿠빌라이가 3차 원정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일본 정벌 계획을 중단했을까요? 사실 쿠빌라이가 황제가 된 것은 어떤 정통성하고 관계없이 이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진압하고 제압하고 이제 대원제국을 계속 구축을 해 나갔지만은, 아리부카의 세력, 또 원래 그 몽골의 오리지널한 그런 어떤 전통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쿠빌라이는 사실 중국 왕조처럼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원래 그 몽골의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랄까?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죠. 원제국 내에서의 권력 다툼 때문에 대외 원정을 추진할 상황이 못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권력 다툼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군이나 남송군의 일본 원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고려의 일본 원정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분명히 2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침공했는데요. 이 침공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습니다. 한편 앞으로 다루게 될 고려 말기에 왜구들의 한반도 침략이 극성을 부리게 되고 그것이 조선시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왜구들이 한반도 해안에 몰려와서 무차별 약탈을 자행했던 것을 10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여원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100년, 150년 후에 이제 왜구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왜구 문제 일어났을 때 왜구가 왜 고려를 침입하느냐 하는데, 과거의 그 보복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생겨날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년에도 왜구가 일어나게 된, 고려를 침입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여몽연합군이 일본 침입한 것에 대한 보복, 이런 그 감정, 이런 것도 작용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뭐 잘못된 얘기고 또 덮어씌우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사실 고려야말로 일본 침입에 대해서 고려야말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다. 여원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일부 지방에 국한된 제한된 것이었으나 오히려 고려야말로 그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윤용역 교수는 오히려 일본이 고려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고려가 30년, 40년을 몽골에 대해서 항전을 했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가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30년, 40년을 전쟁을 끌면서 일본 작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일찍 전쟁이 끝났으면은 바로 일본은 훨씬 더 일찍 들어가게 됐을 거고, 그럼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일본이 수혜자고 또 고려가 이제 그런 가운데 또 계속해서 또 일본 침공하는데 동원이 됐기 때문에 가장 그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고려가 쳐들어갔고 또 일본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꼭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일본은 비단 고려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대륙의 끝자락에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공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 역사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을 일본이 받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유일한 예가 예목연합군이 일본 쳐들어갔던 거. 그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정학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침입을 받지만, 근데 우리가 빨리 항복을 해버렸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란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싸우고, 여진적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몽고적 쳐들어왔을 때도 싸우고, 그런 많은 피해를 보면서 어떻든 이제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안전했단 말이죠. 우리가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점을 일찌감치 인정했더라면 신국사상 운운으로 구구 민족주의를 부추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군사제국주의로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윤용혁 교수는 분석합니다. 한반도의 그런 역할들을 그런 걸 갖다 무시하게 되면은 일본은 좀 특별한 나라다, 신국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 뭘 잘못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국가 인식 이런 것이 결국 제국주의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나라를 갖다 침략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어렵게 하고 사실 그래서 그것이 그 신국사상이 결국 20세기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갖다가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했던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근원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